우리나라는 WHO에서 권고하는 전 세계에서 운동 가장 안 하는 나라. 다들 걷는 것만 열심히 하세요. 물이랑 근육은 다 빠진 상태로. 그 얘기는 평생 누워서 가실 때까지 계신다는 말이죠. 전 세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딱 하나 운동만 꼽으라면 그게 바로 모든 운동 중에 가장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봤는데 억만장자의 회춘 실험이라고 혹시 아세요? 반갑습니다. 이덕실입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님들을 위해서 아주 특별한 처방전을 보여드리려고 저희가 모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응급의학과 전문의 최석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내과 전문의 김태균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경실입니다. 노화 예방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식단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적어도 이 나이 이후로는 운동은 정말 필수다. 좀 생각하시는 거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나이대는 50대인 것 같아요. 남성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심혈관 질환이나 이런 게 50대 기준으로 확 드러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프로그램들을 본인이 신경을 써야 돼요. 그게 사실 우리 나이기는 합니다. 네. 40대 중반. 아직 8년 남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았다가 아니고 안 되군요. 50, 최대치로. 습관을 지금 만들어야죠. 그리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에서는 특히 폐경기 이후에 골다공증이 있지 않습니까?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근육으로 뼈에 압력을 주는 것이거든요. 제가 요양병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연세 들어서 소위 말해서 근감소증, 골다공증 두 가지로 골절이 오면 사망률이 66%. 66%요? 거의 암 사망률이 육박합니다. 대퇴골골절이 수술 안 하면 66%, 해도 15%입니다. 그냥 침대에서 내려가서 앉다가 뚝소리가 나면서 부러졌다 이런 식으로 오신단 말이죠. 이게 부러지고 나면 최소 2달 누워 있어야 된단 말이죠. 수술하더라도 2주에서 3주를 누워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재활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운동 능력이 수술 전까지 갈지 말지가 불명확하고 그 얘기는 평생 누워서 가실 때까지 계신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폐렴, 심근경색, 욕창, 뇌경색 이런 여러 가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들이 한꺼번에 옵니다. 그래서 응급실에서 이제 대퇴골 골절이 진단이 되는 어르신의 보호자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건 그냥 단순히 뼈가 부러진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일주일 이내에 생명에 위협을 올 만한 여러 가지 질환들이 찾아올 것이다. 마음의 준비를 하면서 수술을 하셔야 된다. 운동 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늘린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만들어가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44세. 2년 남았습니다. 근래에 그 노화와 관련된 연구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보통 평균적으로 44세에 한번 심혈관 관련해서 타격이 한번 온다고 돼 있고요. 여자들은 제가 봤을 때 3살, 4살 때부터 계속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WHO에서 권고하는 전 세계에서 운동 가장 안 하는 나라가 남한의 어린 여자 아이들이에요. 제일 오래 앉아 있어요. 거기다가 우리나라는 좀 잘못된 바디 이미지가 있어서 무조건 굶어서 살을 빼거든요. 그러니까 물이랑 근육은 다 빠진 상태로 20대, 30대를 보내면 갱년기로도 이어지고. 오늘은 이제 노화 예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운동도 흔히 말하는 TV는 거거익선이다 하는 것처럼 운동도 무조건 다다익선이 있냐? 주 3회를 하는 거랑 약간의 강도는 줄이되 일주일 내내 하는 거랑 뭐가 더 좋을까요? 근력 운동에서 정답은 주 3회입니다. 그 이유가 근성장을 돕고 근력 향상을 시키는 그 원리 자체가 운동을 해서 미세 손상이 일어나면 그게 회복되는 중에 이제 근력이 향상되고 근성장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휴식 기간을 가져줘야 되고 한 근육당 반드시 24시간에서 48시간은 쉬어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를 헬스 하시는 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왜 이제 매일 운동하면 안 되냐는 질문이 나오냐면 매일 운동하고 싶은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저도 이제 한 5년 살았고 충분히 이해하는데 다만 이제 논문에서 부위를 나눠가지고 오늘은 상체하고 내일은 하체하고 다음에 다시 또 상체하면 상체 근육 입장에서는 24시간 쉬는 거니까 휴식도 가지고 또 내 입장에서는 매일 근력 운동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그거 약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할 수 있고 또 이 근력 운동이라는 게 결국 개인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또 나이도 왠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젊을 때는 금방금방 뼈도 잘 붙는다고 하는데 회복이 빠른지. 나이 들면서 당연히 휴식 시간을 더 길게 가져줘야 되는 거고 제 나이나 우리 독실님 나이 정도에서도 주 7일 하시는 분도 계세요. 체질상 그게 오히려 맞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개인차가 굉장히 크다. 다만 반드시 지켜야 될 원칙은 최대 반복수에 도달했다면 그 근육은 반드시 24시간, 48시간은 쉬어줘야 된다. 자, 이제 이론적인 말씀 해주셨는데 이경실 원장님께서 혹시 조금 좀 저는 매일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이제 과학과 스포츠 의학에서는 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고 현실에서는
최대치로 가시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일단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 중에는 주 3회 하니까 쉬어줘야 돼 이러고 안 하시고 그 쉬는 게 1년. 저는 그래서 뭐라도 해라. 매일 가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고, 말씀에 포인트가 있는데 상체 하체도 나누지만 앞면 뒷면 옆면도 나누잖아요. 그래서 이제 골라가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대신 유산소 운동이나 이런 것도 좀 조화가 있어야 되고, 균형 감각이나 유연성, 스트레칭 이런 거는 특히 나이 들수록 손가락, 어깨, 팔꿈치 이거 다 잘 돌아가는지 보는 것만도 운동이 되실 수 있고 스트레칭 되시니까. 덧붙이자면 근력 운동 기준 주 2에서 3회 가이드라인 나와 있는 얘기를 드린 거고, 예, 유산소는 5에서 7회 거의 매일입니다. 그리고 제일 핵심인 거는 며칠인지도 중요하지만 근력 운동을 할 때는 더 이상 단 한 번도 못 할 정도로 근섬유에 손상이 있을 때까지 한 다음에 쉬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미가 논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최고는 아닐 수 있다. 그러니까 맞아요. 현실에서는 그 원장님 포인트가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인차가 있고 나이대에 따라 다르니까, 저는 운동에 있어서는 일단 돈을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혼자 공부하셔가지고 혼자 근력 운동하고 유산소 몇 번 해야지 이런 거 정하시기보다는 그냥 헬스장 가서 PT 선생님한테 돈 내시고 처음에는 좀 제대로 배우시고 어떻게 해라 이런 거 좀 들으시는 게 돈도 아끼고, 왜냐면 잘못하면 족저근막염, 어깨, 팔꿈치. 저 실제로 외래에서 환자분들 딱 하나 PT 그건 반드시 하도록 합니다. 아, 그건 하세요. 돈 쓰셔야 됩니다. 중년분들이 이제 와서 당뇨가 시작되는 것 같고 고혈압이 와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려고 하신 분들이 있어요. 정답이 하나 좀 나오면 좋겠어요. 처음 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가? 고혈압뿐만 아니고 우리 모든 전 세계 인류에게 도움이 되는 딱 하나 운동만 꼽으라면 그게 바로 중등도 유산소 운동입니다. 이제 여기서 핵심은 이제 중등도 최대 심박수의 60에서 80% 이런 얘기가 있는데, 가장 우리가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스마트워치. 그냥 중등도 뜹니다. 달리면 중등도라고 떠요? 중등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고강도로 달리고 있습니다. 뜨고 왜 한 번도 본 적이 없지? 뛰어보지를 않았어요. 뛰질 않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워치를 구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제 카보넨 공식이라고 해서 숨이 차서 말은 겨우 할 수 있는데 노래는 못하는 정도, 요거를 중등도라고 합니다. 생각보다 꽤 강한 거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제가 지금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 중등도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해봤더니 제가 트레드밀에 30분 연속으로 달릴 수 있는 최대 강도. 그래서 걷기는 안 되고요. 숨이 차거나 땀이 나셔야 되고, 빠르게 걷기가 이제 고령에서는 가능합니다. 조금 젊으신 분들은 무조건 달리셔야 되고. 하고 났을 때 너무 숨 차가지고 그래 날씨가 저기 가서 이 정도는 되는데 노래는 안 되는 정도. 맞습니다. 이 정도가 제일 네. 중등도인 거죠. 이제 고혈압 지침에 30분에서 60분 달리라고 돼 있기 때문에 30분 연속을 제가 권유를 하는 거고, 30분 달린다고요? 30분이 미니멈입니다. 혈압이 오르지 않아요? 그 당시는 오르는데 끝나고 나서 내려가는 그걸 기대하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혈류가 흐르면서 혈관 내피 세포 기능이 올라가고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이 올라가고.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제 의견은 3km부터 일단 걸어라 매일. 3, 4km 걷는 것만 해도 우리가 한 7,000보에서 8,000보 정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걸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살짝 숨 차면서 땀 흐르는 정도까지가 될 거예요. 꼭 여름 아니더라도. 근데 그 정도로 시작을 해도 일단 혈압도 어느 정도 오르고 유산소 운동의 효과를 이제 얻기 시작하는 건데, 처음부터 오늘부터 내가 시작이니까 뛰어보겠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는 사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며칠 한 일주일 정도라도 3km라도 걸어라.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운동을 주의해야 되는 그룹이 협심증 있고, 그 옆이 바로 한 번도 심한 운동을 해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도 있군요. 대한고혈압학회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네, 맞아요. 혼자 하는 것과 같이 하는 건 어떨까요? 같이 하면은 아무래도 본인의 최대치보다 좀 더 할 수 있는 끌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같이 운동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헬스 하셔서 아시겠지만 헬스 하면서 못할 거 한 번 더 하고, 남의 눈이 있으니까 한 번 더 하고, PT 강사님이 한 번 더 하라니까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하면서 최대치를 채우는 거거든요. 근데 본인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천천히 올라가는 거는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는 3km 걷는 걸로 시작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계단 오르기를 시작을 한다든지, 그 순서대로 용량을 늘려야 되는 거죠. 같이 하더라도 어쨌든 나의 최대치, 나의 중강도는 내가 아는 거니까. 역시 대한고혈압학회 진료 지침에 재밌는 운동이 하나 있습니다. 등척성 근력 운동이라고, 매달리기라든지 플랭크라든지 이런 건데, 지침에 악력기, 본인이 이제 2분에서 3분 정도 질 수 있는 강도로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분을 쥐고 1분 놓고 2분 쥐고 1분 놓고 이걸 4번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에 10몇 분밖에 안 걸리거든요. 이거를 주 3회 하시면 혈압이 거의 수축기 기준으로 10 정도 엄청 떨어집니다. 이게 원리가 혈관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렇게 괴롭히면 내피세포에서 좋은 물질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산화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이제 혈관 반응이 좋아지는 겁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보통 당기는 운동들을 연구에서는 어떤 운동도 다 바른 자세로 하니까 도움이 되는데 현실에서 일반인이 이거 땡기는 운동을 하시면 보통 땡긴 다음에 이제 해보면은 놓을 때도 힘을 줘야 되잖아요. 그걸 신장석 수축이라고 하는데 이걸 해야 관절도 괜찮고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다들 막 힘을 빡 그 다음에 톡 하면 이제 이게 아파요. 아프고 이렇게 할 때 혈압이 또 근데 이거는 내가 견딜 수 있는 정도의 힘을 주니까 그런 면에서도 이게 포인트입니다. 등척성 운동은 근육의 혈류량은 최대로 높이면서 내 카테코라민은 최대로 낮추는 겁니다. 내가 흥분되지 않은 상태로 혈류량만 높일 수 있는 운동입니다. 사실 지침에는 이제 악력기를 하도록 돼 있지만 요즘에 연구에 보면 벽 스쿼트, 중학교 때 벌 쓰는 기마 자세. 투명 의자. 맞습니다. 벽에 기대고 이렇게 스쿼트 자세로 2분 하고 2분 쉬고 2분 하고 이거 4번 해서 14분 하시면 모든 운동 중에 가장 혈압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은 이미 좀 알고 계셔서 버스 정류장에서 계속 뭐 하고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좋다고 그것도 생각해요.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 네. 2분 성공할 수 있는 분이 반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할 때 엉덩이, 중둔근, 허벅지, 종아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당연히 정맥순환이 잘 되는. 제가 유튜브에서 환자분들 시범 보여드리려고 처음에 했는데 뭐 하루 종일도 하겠네 이렇게 했는데 1분 지나니까 이제 웃음이 막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뭐 여러분들 한번 지금 해보셔도 흥미로울 것 같고 당뇨 환자분들은 좀 어떤 운동을 좀 시작하는 게 좋은지. 당뇨는 모든 운동이 다 도움이 되고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유산소 주 3회 이상, 중등도 기준으로 150분 이상, 근력운동 주 2회 이상. 조금 주의하셔야 될 분들은 마른 당뇨 환자분들, 이분들은 근력운동 비중을 조금 더 높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혈당 스파이크를 즉각적으로 내리는 거를 생각하면은 식사 후에 1시간쯤이 피크니까 식사 후 걷기. 근데 현실은 밥 먹고 커피, 당 들어있는 거 먹으면서 산책하시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네. 떨어질 새가 없네요. 현실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워낙에 천천히 대사되는 음식들을 안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음식도 맞아요. 굉장히 빨리 먹고 있고 그런 걸 감안을 하면 1시간 뒤에 피크된다고 1시간을 기다릴 게 아니라 식사하고 나면 사무실 올라갈 때 일단 계단으로 올라가시기라도 그래, 해라. 맞아요, 맞아요. 밖에 나가서 걷기라도 맞아요, 해라. 맞아요. 그리고 후식도 문제예요. 후식도 단당류 먹을 거 아니에요. 아메리카노 이런 건 그나마 나은데 크림 올려놓거나 시럽 쭉쭉쭉 짜서 넣거나 이렇게 돼버리면 케이크 하나 올려놓고 이러면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우리 한국 사람은 디저트를 먹는 나라가 아니에요. 디저트를 먹는 나라는 다 스테이크를 먹고 주로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해서 탄수화물이 부족하니까 그걸로 채워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밥도 탄수화물인데 후식도 탄수화물이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단백질 후식을 먹어라. 자, 이제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균형 있게 해라는 말이 정말 많이 들었는데 이 부분도 사람마다 다를 것 같고 다 다르게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근력 운동이 최고다. 어떤 분들은 유산소밖에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강조드리는 게 다들 걷는 것만 열심히 하세요. 그런데 새로운 운동을 배워보시는 거. 그거를 너무 추천을 드리고 치매 위험 요인 중에 항상 공부하는 게 치매 예방에 도움되지만 나이 들어서는 너무 책만 보시고 있고 안 움직이는 게 더 위험하거든요. 뭔가를 배우는 거는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니까 움직이는 걸 새로 배우시는 게 저는 가장 좋은 치매 예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근력을 어떻게 채워야지 유산소를 어떻게 채워야지 이거보다는 실제 현실에서는 좀 새롭게 배우는 거 요거를 좀 저는 항상 강조를 드려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또 걱정되니까 유산소만 하시는 분들이 매일매일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나은지 아니면 그것도 위험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운동이 너무 괴롭게 하면 오히려 혈관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굳이 덥게 해가지고 운동을 하신다거나 고생하면서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안 하신 분들은 걷는 거라도 잘 기분 좋게 하시고 이게 하다 보면 재미가 생겨서 요렇게 저렇게 좀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가이드라인에 사실 제일 큰 권고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를 피해라가 이제 언제나 영순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운동 안 하시는 분은 그냥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라도 좀 높이시는 게 좋지 그러면 않을까. 유산소만 하는 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낫고 그럼요. 근데 이제 익숙해지셨으면 강도도 좀 높일 필요가 있고 네. 운동의 가장 기본 원리가 점진적 과부하라고 있습니다. 네. 3km 놓고 걸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30분을 걷다가 중간중간에 달리기를 1분씩 추가해보는 겁니다. 1km, 2km 이렇게 늘려도 되고 근력 운동도 마찬가지로 자기 최선으로 정말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10개 할 수 있는 무게는 조금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고령자에서는 15RM 자기가 최대한 15개 할 수 있는 무게. 생활 속에서 운동을 결국은 해야 되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부터 이 기준에 맞춰가지고 어느 PT를 끊어가지고 이렇게 계획하는 것보다 내 생활에서 어디에서 운동할 포인트가 있는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예를 들면 사무실이 뭐 10층이면 10층까지 걸어 올라가겠다는 약속을 잡는다든지, 우리 같은 경우는 진료 볼 때 기준으로 하면 환자가 끊겼을 때는 스쿼트를 10개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자기 상황에 맞는 운동 약속을 잡고 작심삼일이 될 수도 있지만 3일이 되고 또 약속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 기간을 늘려가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좀 걱정하는 이유는 관절에 문제가 없을까의 걱정은 항상 하시고, 실제로 운동에 대한 어떤 글들을 보면 관절이 걱정된다면 이렇게 해라는 단서가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있거든요. 우리가 관절 아프다는 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과도하게 운동을 하고 나서 인대 주위 근육들의 통증, 그렇게 해서 저절로 호전되는 그런 통증도 있지만,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류마티스 질환이 있다든지 관절 염이 왔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는 건 자기 운동량에 무리가 된 거예요. 그 관절은 넘어가고 다른 관절 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전신 관절의 문제인 경우에는 아무래도 쉬는 기간도 필요하겠죠. 무릎 같은 경우 특히 너무 많이 쓰면은 관절에 마모가 너무 심해져서 나중에 고생을 하고 수술까지 가시는 경우가 있어서, 운동에서 너무 욕심내는 거는 금물이다. 내 기준에 맞춰야 된다. 그래서 항상 그 말씀드립니다. 말을 운동 안 하는 분들이 듣고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신경거리예요.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별로 신경 안 쓰시고. 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어떤 게 좋은지를 떠나서 살려면 해야 되는구나. 그럼 이런 운동의 효과를 좀 극대화하고 싶고, 또 노화도 좀 기왕이면 예방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섭취하면 좋은 음식, 영양소 이런 것도 같이 가면 좋겠어요. 제가 항상 말하는데, 대학에 갈 때 국영수를 잘해야 되잖아요. 영양제는 미술 같은 거예요. 운동,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균형 있게 먹는 거, 이런 것들이 국영수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거 다 잘하시는 분이 하는 건 도움이 되는데, 식사도 안 챙기시고 운동도 잘 안 하시는데 어떤 하나의 영양소나 하나의 음식으로 될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젊은 분들은 사실 그냥 운동만 열심히 하셔도 아무 문제는 아닌데, 중년 이후의 분들은 들어오는 영양소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 중에 어쨌든 단백질이 중요하고, 처음에 운동할 때 에너지를 낼 때는 탄수화물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는 중에 근육에 필요한 물질을 생각하면, 운동하시는 분들 중에는 뭐 크레아틴이나 BCAA나 이런 거 챙겨서 드시는 분도 있고, 운동 전에 탄수화물을 좀 넣어서 에너지를 내거나 카페인이나 타우린이나 이런 거 드시면서 하는 분들, 네, 타우린. 그런 것들이 있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그 미세한 손상들이 우리 몸 입장에서는 활성산소를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지나서 그 다음은 혈관의 염증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 항산화 비타민이나 불포화 지방산, 그 다음에 필수 아미노산이 좀 들어오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근데 보면 진료실에 오시는 60대 이상의 분들 중에 운동을 안 하는 분들은 거의 없으세요. 이제는 퇴직자 증후군이라고 그냥 혼자 이름을 붙일 정도로 퇴직을 하시면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세요. 이분들이 실제 건강 상태가 엄청 좋아지냐? 그렇지 않으세요. 그게 운동 후에 들어오는 식사가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운동만 정말 열심히 하고 와서 풀만 드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약간 노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충분한 단백질에서 들어와야 하는 아미노산, 좋은 기름, 불포화 지방산, 이런 것들이 또 항염증 효과도 있고 항산화 효과도 있으니까 50대 이후 분들은 영양을 꼭 챙겨야 된다. 유튜브에서 흥미로운 실험을 봤는데, 억만장자의 회춘 실험이라고 혹시 아세요? 인간의 노력으로 과연 노화를 늦출 수 있을까? 저런 실험을 하네 라는 내용들이 있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셔요? 아들이랑 비슷한 정도로 보이는 그분. 네네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떤 거예요? 억만금을 쓰면은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거기 붙어 있는 의사와 전문가들을 생각하면. 근데 이제 보통의 사람들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대신 싱클레어라는 하버드의 항노화를 처음에 연구하신 분이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뭐 이렇게 드시는 거 리스트를 14년 버전에 영양제가 한 10가지 있고요. 약물이 3가지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운동이 사실은 주가 되고, 간헐적 단식, 거의 1일 1식 이렇게 소식을 하면서 그 라이프 스타일이 공개가 되어 있고, 그런 성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게 NMN이나 스페르미딘이나, 그게 실제 네이처나 이런 논문에 항노화에 필요한 성분으로 연구된 것들 중에 믿을 만한 근거가 있는 거, 이렇게 해서 리스트가 있었죠. 원리
원리가 간단하게 뭐 어떤 거죠? 몸에서 기능이 좀 떨어진 세포들은 부속품은 빼고 재활용이 잘 되게 하는 거를 보통 우리가 오토파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이나 아니면은 금식을 할 때 우리 몸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몸 입장에서 뭔가 되게 중요한 긴급한 상황, 그러니까 영양분이 안 들어온 상황이니까 우리 몸에서도 이제 아주 기능이 좋은 애들만 모으고 없는 애들은 없애는데, 이때 좋은 점은 그냥 세포가 노화되면 죽을 때 염증 반응이 많이 일어나서 거기서 나오는 물질들로 인해서 같이 다 노화가 되는데요. 오토파지는 이제 나쁜 애들은 아주 조용히 없어지고 좋은 애들은 서로 잘 뭉쳐서 그 과정으로 이제 항노화가 된다. 스페르미딘이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알려져 있는 물질인데 외국에서는 뭐 노화의 연구뿐 아니라 많은 남자들의 항상 고민이죠. 예, 탈모 문제, 흰머리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가 이루어진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스페르미딘 섭취 양, 그다음에 농도에 따라서 흰머리, 그다음에 모낭 개수 이런 것들의 평가, 이런 연구들이 있고요. 유럽에서는 이런 연구도 있습니다. 평균 연령 96세인 분들과 68세인 분들의 비교해서 스페르미딘 농도가 3배 이상 평균 연령이 높았던 분들이 높았다. 스페르미딘 자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이건 원래 우리 몸에 있는 거예요. 우리 몸 세포 속에 있고 오토파지에 관여를 하는 거고, 음식에서도 얻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콩류에 많이 들어있고, 쌀, 곡류의 배아에 들어있고, 또 낫또에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저렇게 그런 거를 먹고 있는데 충분히 드시게 되지가 않기 때문에 보통 한 1mg 정도를 이제 드시는 게 연구들에 있고, 사실 우리가 노화 때문에 영양제를 드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당히 다른 질환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다른 약들을 드시고 있는 상태에서 영양제를 고려할 때에는 주치의랑 얘기를 하시고 이 약을 시작할지는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 스페르미딘은 일단 우리 몸에 원래 있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우리 식습관 안에서는 음식에서도 조금씩 있기는 하다. 동시에 이제 운동만으로 부족해 보인다 싶을 때는 따로 보충제를 먹는 것도 분명히 도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네요. 네. 일단 음식 이야기가 나와서 또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침에 하기도 하지만 퇴근한 다음에 저녁 운동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운동 후에 당연히 이제 손상된 만큼 회복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먹어야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어요. 식사를 조금이라도 하는 게 나을지, 무조건 자는 게 우선이니까, 그리고 간헐적 단식도 해야 되는데 그냥 자는 게 나은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고요. 사실 원장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도 궁금해요. 우리가 뭐 근성장이나 근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가장 1번이 근력 운동일 것 같지만 사실 먹는 겁니다. 그쵸? 먹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잘하고 있어요. 너무 좋아하시네요. 운동을 한다는 가정하에. 네. 그래서 우리 몸에서 근성장이랑 근손실이 파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파동을 위로 올려주는 게 결국 단백질을 먹는 겁니다. 먹어주면 잠깐 올라가고 그게 소화되는 순간부터 계속 내려갑니다. 뚝 떨어져요. 네, 그냥 끝없이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간헐적 단식이 뭐 노화를 줄이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근육 운동 하시는 분이나 근감소 환자분들은 간헐적 단식을 좀 주의해서 하셔야 됩니다. 어떤 실험까지 있냐면 고령자에서 근감소증 환자를 대상으로 근력 운동이나 단백질 같이 챙겨 먹은 사람, 근력 운동만 하고 단백질 안 챙겨 먹은 사람, 근력 운동 안 하고 단백질만 챙겨 먹은 사람,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한 사람 비교했을 때 당연히 이제 1번이 가장 근성장이 높았겠지만 이 두 그룹을 비교했을 때는 심지어 근력 운동만 하고 단백질 안 먹은 사람에 비해서 근력 운동 안 하고 단백질만 먹은 분이 근육량이 더 높았다는 거죠. 오히려. 계속 손실은 되는데 회복이 안 네. 되니까요. 네네. 그래서 이게 절대로 운동을 안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니지만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늦게 예를 들어서 뭐 식사하고 나서 밤늦게 운동하고 주무신 건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건 식사한 거고 식사한 지 상당히 지났을 때 그때 뭐 밤늦게 운동하시고 좀 9시, 10시쯤에 이제 뛸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게 혹시나 이제 뛰는 거 정도까지는 제가 봤을 때 챙겨 먹어야 되는 강박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데, 근데 손실이 올 정도는 아니었으니까. 네네. 근데 근력 운동을 하셨을 경우에는 혹시나 소화 안 될까봐 주무시면 이제 손실이 나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이제 노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소화 문제가 있다면 뭐 탄수화물 대부분 소화 잘 되고,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유청 단백질 같은 게 보충제가 있으면 그런 거 소화 늦게 먹어도 잘 되거든요. 가볍게 챙겨 드시면 손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하신 실험 하니까 생각났는데, 최근에 너무 재밌는 연구가 나왔는데 간헐적 단식이 모두에게 좋지 않다는 거를 확인했어요. 노화 연구에서 쥐들한테 다 간헐적 단식을
단식을 시켰더니 실제 40% 적게 먹는 그룹이 더 오래 살긴 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베리에이션이라는데 이 분포가 되게 넓어지는 거예요. 되게 오래 사는 쥐는 정말 오래 사는데 더 일찍 죽는 쥐도 생겼어요. 근데 그 차이가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안타깝지만 타고난 거. 유전적으로 그냥 장수 지인이 있는 게 있고요. 근데 상태를 봤더니 두 번째 단식을 할 때 체중이 감소되는 경우는 다 일찍 죽었어요. 그건 좀 무리하다라고 볼수 그렇죠. 있겠네요. 단식을 하지만 원장님 말씀처럼 영양이 따라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간헐적 단식은 적정 체중이 잘 유지가 되는 게 진정한 항노화로 가는 거고 무리해서 하시는 건 오히려 수명도 단축하고 병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좀 중요한 질문으로 생각되는 걸 여쭤보자면 손상된 근육이 회복되는데 24에서 48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먹고 난 직후에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주 그러니까 잦게 먹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계속 혈관 내에 아미노산들이 좀 떠다니게 하는 게 더 중요할까요? 그러면? 많이 드시고 싶어서 질문하시는 것 같기도. 파동이 근감소증에 나오는 그래프이기 때문에 네네. 근감소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제 자주 챙겨 드셔야 됩니다. 한 끼 이상 금식 하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에라도 많이 챙겨 드셔야 돼요. 근데 그 중간중간이라는 게 우리 한국인은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그 사이에 간식을 먹는 거죠. 근데 지금 제 느낌은 득실님은 거의 뭐 1시간 간격으로 단백질 과자도 드시고 뭐 그런 건 아니고 기본적으로 계속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도 생기고 당 관리가 안 되니까 제 생각에는 삼시세끼를 그냥 잘 챙겨 드시고 중간에 간식. 이건 이제 근손실을 염려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그런 게 없는데 간헐적 단식에 관심이 있는 경우는 방법이 예를 들어 18대 6 이런 거를 좀 보완해서 하잖아요. 너무 굶는 게 이제 어려우니까. 그러면 아침을 굶는 방법이 있고 저녁을 굶는 방법이 있을 텐데 의학적으로는 저녁을 굶는 게 너무 좋은데요. 현실에서는 다들 아침을 굶고 있긴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거잖아요. 늦게 당한다고 보는 거죠. 본의 아니게 늦게 자고 본의 아니게 늦게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니까 못 드시는 거여서 이제 제가 보통 말할 때 100점은 이제 저녁을 굶는 거. 근데 이제 체중 감량이나 뭐 이런 걸 목표로 한다면 아침이라도 좀 적게 드시는 게 차선책이 될 수는 있고요. 대신 아침을 굶고 가셔서 간식을 드시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점심 때까지 뭘 안 드셔야 되는데 다들 아침은 안 먹었다고 하지만 라떼에 뭐 조그만한 빵이나 이런 거 드시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아침을 굶은 18대 6 시간 제한 다이어트는 아니다. 근육이 줄어서 체중이 감소될 정도인 분들과는 다르게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얘기할 분들은 일상생활에서 점심과 저녁 과하게 먹게 되는 그런 습관이 있는 환경에 계신 분들, 예를 들면 회사 생활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급식을 먹는다든지 이런 분들에서의 얘기입니다. 사실 뭐 노인분들 누가 챙겨주지 않아서 식사량 자체가 적은 분들한테 간헐적 단식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삼시세끼 다 드시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 생활에서 먹을 게 워낙 풍족해서 계속 뭐가 입에 달게 되고 이렇게 되는 분들한테 최소한 12시간, 최소한 16시간을 비우자라는 개념에서 나오는 게 간헐적 단식이거든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에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우리 지금 먹는 식생활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모자란 분들은 현대 생활 하시는 분들에서 그렇게 많지 않아요. 더 중요한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 미네랄, 섬유소, 그다음에 항산화 물질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채울 수 있는 방법으로 보충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런 더하기 방법이 물. 네, 물도 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번 방법이 아침 식사를 아까 뭐 빵 얘기하시고 그런 거 얘기하셨는데 그런 단순당이 아니라 과일 내지는 채소, 샐러드라든지 또 과일만으로 하면 당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또 무리가 될 수가 있고요. 캐럿, 캐비지 이런 당이 안 들어있는 채소 종류를 같이 섞어서 뭐 ABC 주스라든지 이런 걸로다가 아침 식사를 대용하는 거는 간헐적 단식을 많이 깨지 않으면서도 항산화 물질 포함한 섬유질들을 먹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위해서 주스를 먹는다 그러면 뒤에 안 보고 그냥 주스니까 그러고서 그냥 집거든요. 근데 뒤에 보면은 주스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어떤 거냐면 진짜 갈아서 착즙 주스를 한 걸 그나마 나은데 그게 아니라 말 그대로 설탕이 섞여있는 액상과당이 섞여있는 음료수를 자기도 모르고 그냥 나는 ABC 주스를 먹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굉장히 달고 굉장히 흡수가 빠르고 중독이 되는 물질들을 모르고 먹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판되어 있는 것들 선택하기보다는 당연히 집에서 갈아서 마시는 걸 추천하는 이유입니다.
자, 이제 중요한 마무리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동을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제가 좀 많은 걸 배웠고 이외에 결국엔 생활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흔해 보이지만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혹은 잘 몰랐기 때문에 뭐 응급실 신세를 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예상치도 못하게 병을 발견한 사람들 보니까 이런 걸 좀 놓쳤었네 싶은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 운동보다 더 중요한 게 사실 음식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일상생활하면서 간과하고 있는 것이 껍질입니다, 껍질. 섬유소. 그래서 현미식하고 초록색 채소를 많이 먹으라고 열심히 강조를 드리고 있는 이유인데요. 현미 많이 겁들을 내세요. 일단은 식감이 많이 떨어져서 까끌까끌해서. 예, 바쁜 현대생활에 빨리 먹고 일터로 돌아가기도 바쁘고 쉴 시간 챙기기도 바쁜데 그거 어떻게 30분, 1시간씩 씹고 있냐 이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이 똑같은 쌀을 먹더라도 가공되지 않고 껍질째 먹을 수 있는 현미가 있다는 게 우리한테 굉장한 축복입니다. 거기에 철분 포함한 미네랄들과 비타민, 무기질들, 섬유질들을 다 갖고 있는 특별한 또 초록색 채소가 우리 옆에 있는 거죠. 물론 뿌리채소, 황색채소, 흰색채소 다 도움됩니다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초록색 채소를 강력히 권하던 이유는 그 쓴맛 자체에서 있는 다양한 파이토케미칼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가 갖는지를 안다면 초록색 채소를 사랑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저는 이제 아무래도 가정의학과다 보니까 오늘은 영양 운동만 얘기했지만 스트레스나 수면 이런 거 다 우리의 삶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가장 중요한 한 단어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그니션. 이게 없는 분들은 뭘 하나에 꽂혀서 계속 그것만 원푸드만 하고 계시거나 근데 사실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무엇이든 좀 골고루 하시는 게 도움이 되는데 운동도 오늘 했던 얘기가 약간 그런 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주 3회가 맞고 어떤 사람은 매일 맞지만 그게 내가 어떤 필요가 있고 내가 어떤 상황인지를 잘 인식하고 무조건 남들 하는 거 다 따라한다기보다는 평가도 좀 하시고 현명하게 적당히 골라서 나에 대해서 인식을 갖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부분적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아닐까. 그게 아까 말씀하신 좀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요, 생각 없이 그럼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 계속 생각- 새로운 이야기를 보고 네. 그리고 사실 우리는 자아실현이나 네. 커리어나 돈 버는 거나 육아 이런 걸 생각하니까 내 우선순위에 그 팩터들이 너무 많은데 이게 인식이 없으면 되게 중요한 걸 안 하고 계시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인식을 하는 거. 제가 이걸 마지막으로 분명히 이제 단서를 달 거는 근감소 환자들 얘기입니다. 네. 탄수화물이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너무 1번이기 때문에 이걸 역으로 이제 너무 등한시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육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호르몬이 세 가지가 있는데 남성 호르몬, 네. 성장 호르몬, 그 다음에 인슐린입니다. 고령의 여성분을 생각해 보면 성장 호르몬 안 나오죠? 네. 남성 호르몬 안 나오죠? 그죠? 네, 인슐린밖에 없습니다, 이분은. 근데 인슐린을 나오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탄수화물 먹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정량을 지켜야 되고 이제 좋은 걸 먹어야 되는 건 가정인데 눈앞에 혈당이 막 오르고 이게 무서우니까 도리어 이제 너무 안 먹는 분들도 계신다는 거죠. 근데 근육이 빠지면 도리어 당뇨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좋은 탄수화물을 정량으로 먹어주면서 정말 두려우시면 운동으로 커버를 하시면 됩니다. 실제 우리나라 쌀 소비량이 엄청 많이 줄고 있잖아요. 네. 쌀은 흰쌀이어도 빵보다 훨씬 좋은 건데 사실 빵은 우리가 뭘로 만들어진지 생각해보면 물론 통밀로 만든 빵이 가장 좋겠지만 생각해보세요. 밀가루에다가 계란에다가 설탕을 섞지 않습니까? 단당류의 집합이거든요. 네, 정말 모시기 힘든 세 분야의 원장님들을 모셔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고요. 앞으로도 이런 자리 계속 마련할 겁니다. 꼭 필요한 정보들 저희가 잘 골라서 좋은 정보들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